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 처음으로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출석 횟수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8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이 됐죠. 이 지팡이를 짚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대표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재판에서도 직접 의견 밝히실 계획인가요? 재판에서 자사질문에 당부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자, 일단 이재명 대표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요. 법정에서는 직접 30분 넘게 자신의 혐의를 직접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 다 회수하지 못하면 배임이라는 이 검찰의 논리는 공산주의라면서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어제 재판 상황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보통 하거든요. 네.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 이게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죠. 뭐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는 보면 아는데 이걸 파내서 DNA 검사까지 해봐야 알겠느냐. 예.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 금방 말씀하셨지만 뭐 민간 업자에게 돈이 한 푼도 안 가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비유법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다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과 관련해서 이게 왜 배임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다퉈도 소용없다라는 취지의 변론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저 말씀이 전제가 틀리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행사는 재량이 있지만 그런데 정보를 사전에 흘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한테 이게 경쟁으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해당 특정 업체한테 정보를 흘리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거기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그런데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상에 너무 과실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고의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취지 때문에 몰랐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예. 상당히 어려운 재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정 전 대변인께도 이와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대장동 위례 성남FC 관련 3차 공판 20일 또 열리죠. 또 27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그 재판 리스크 본격적인 모습인데 당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박을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당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재판이 많아서 이런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과 또는 반대 쪽에 있는 검찰 리스크 그리고 검찰 공화국 그리고 국정 무능 이 두 가지가 서로 프레임화돼서 구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에서 결국은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검찰에 이제 일방적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시간에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오히려 검찰의 리스크가 확인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428호 약정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도 못했거든요. 성남 FC 건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허가권 행사와 광고를 주고 광고비를 받은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3자 뇌물이라는 거로 엮었는데 처음에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에서 새로 재수사해서 기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현동건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소명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는 검찰 리스크가 커질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 저기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쌍특검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50억 클럽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국민들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었던 편파 수사, 공정하지 않은 그런 수사에 대한 비판의 지점까지도 더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당무배 지장과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과 도지사 시절에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4번씩, 3번씩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률 95% 달성했고 대선 후보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고 또 당대표는 정무적 판단이 대단히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프레임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할 수 제가 하나 예. 반박.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400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임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배임죄는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배임 수재가 되겠죠. 뇌물이 되거나.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간 걸 떠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고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1,400만 원 정도의 이 평당 분양가를 상회하게 되면 그럼 이익이 폭증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다시 정산하자. 이거 조항을 넣으면 된 건데 왜 그걸 왜 거부했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안 얻었나요? 볼까요 한번? 김만배 씨가 어쨌든 혐의지만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 김만배 씨가 본인이 왜 했을까요? 왜 드나들었을까요?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예. 그다음에 검사 사칭 위증 문제에서 거기에 관여한 분이 나중에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돈을 얻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앙림 사건 같은 경우에 또 대선 구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 그럼 대선 구도를 바꾸려고 한 김만배 씨의 노력이 본인의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본인의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죠? 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이나 사법적 이익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오고 간 이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예. 이익이 오고 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익 돈 한 푼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범죄 동기가 없다. 예. 이것으로만으로 재판의 향배가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 이제 결정이 날 테니까 이 부분의 토크는 좀 줄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이 공방이 벌어졌죠. 민주당에서 검찰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사 이거를 갖다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을 놓고 역대 그 꼼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을 꼼수라고 하면은 도대체 원칙이 어디로 가버리죠? 예. 원래 수사한 검찰청에서 건별로 기소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소를 하면은 그 경우에 피고인이 한꺼번에 이제 그 소송을 받아서 판결을 하나로 받으면은 보통 이익이 되니까 예. 하나로 병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을 꼼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민주당의 어떤 법률가들이 제대로 된 그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다른 한편에서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기소를 넘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각각 청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현동 개발 의혹, 네네. 그 위증 교사 그리고 또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의혹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특혜 중에 특혜인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검찰이 특혜를 주죠?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협의가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민주당이 그렇게 반발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전혀 이재명 대표의 집, 휴대폰,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도 청구도 안 했습니다. 이만큼 수사를 하면서 몸통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이상의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꼼수다? 이것은 앞뒤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고 헌법 어떤 법에 있어서의 어떤 전후가 완전히 뒤집힌 주장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쪼개기 한 거. 그 특혜 계속 이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기소를 하셨으면 됐는데 왜 그 특혜를 이제 거두어가지고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이제까지 검찰이 법원에서 정말 검찰 주장으로 30몇 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예. 그거 한번 혐의가 있다고 손친다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했죠? 그거에 대한 혐의조차도 이게 소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못했다고 봐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왜 특혜를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고 처음부터 저는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을 가져온 것부터가 저는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됐었어요. 근데 뭔가 영장에 대한 청구를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해서 이걸 좀 뭉뚱그려서 이것을 세 개를 묶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이제 그걸 내려보내서
추가로 더 수사를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12월 영장 청구설 이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은 이제 좀 미련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렇게 영장 청구에 대한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방탄을 위한 임시회든 이재명 임시를 추가로 열더라도 이제는 어찌 보면 검찰의 무도한 수사, 어찌 보면 또 가중한 또 영장 청구 이거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합리화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단 또 하나만 딱 예. 반발합니다. 짧게 영장 청구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요 영장 청구 개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승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한 번에 청구 갖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분리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기소는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영장 청구는 원래 원칙대로 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부분에서 재판이 계속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요 다음 소식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틀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결자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한번 들어보죠. 직접. 젊은 사람인데 예. 그럼 아니 제가 조금 그거 잘못 알았다 하면 되는데 그걸 한 10배로 키워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것 아닌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에서 이 전 대표의 모습에 진정성이 없다. 야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눈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먼저 인간이 되어라.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저희가 그 어릴 때 김병조 그 코미디언이 했던 네.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에서의 전체적인 기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름대로 당과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어떤 말씀에 따르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가진 고언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향한 개인적인 욕심에서의 어떤 그런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설왕설래가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현재의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은 이게 거의 해당 행위에 가깝지 않은가. 네. 본인이 탈당하기 위한 명분의 어떤 그 쌓기 정도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지금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이것이 분적이 확장되기보다는 네네. 막후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어린 충정입니까? 내부 총질입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방송이나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거 없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18% 패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네네. 맞췄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여야에서 했던 내부 여론조사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미리 알고 했던 것 같고 예. 2주 뒤에 지지율 폭망한다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그 비판적인 것이 폭풍처럼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걸 근거로 좀 얘기한 것 같아서 당에서는 좀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 잘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분 쌓기용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고 해질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듯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의 1등 공신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 이대남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지율을 많이 갖고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쫓겨나고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서 싸워왔던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면서 하나둘씩 무너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겠어. 더 이상 내가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에 대해서 해당 행위한다고 비판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도 그런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헤어질 결심하고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내용은 맞지만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일단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보궐선거 패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향한 시선도 곱지가 않습니다. 여당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무건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싸움 보는 거는요 참 괴롭습니다. 내부 총질도 저희가 견디기 힘들고.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둘 다 제발 그만 싸우라. 이거는 톰과 제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와 원숭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원지가 안철수와 이준석 10년 가까이 이어진 악연이잖아요. 글쎄요, 뭐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저 상갓집에서 상주가 싸운다라는 말은 다르죠. 네. 두 분이 상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주라면 저런 행동을 못 합니다. 예. 상주가 상갓집에 싸우겠습니까? 예. 상주 아닌 것은 일단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의 본질은 누구 책임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예. 그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주도권 싸움 하면서 당은 또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 생각은 비대위 체제로 갔을 때 만약에 본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예. 저는 비대위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도 명확히 거기에 도움을 줬어야죠. 아.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안 됐다. 이런 취지의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뭐 안 될 거 왜 돕냐. 뭐 도왔더니 또 욕먹지 않는 이런 식의 뭐 뭔가 제3자적 시각을 갖고 당을 대한다 그러면 저는 상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상주가 되시려면 지금 봉합을 하시고 나서 당을 어떻게 김기현 대표를 도와서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17개월간의 과오를 인정해라.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실수를 사과하고 국정개혁을 해라. 아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컨대 뭐 태도를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잘못했다. 인정해라. 이게 그건 뭡니까? 아니다. 이거는 글쎄요. 근데 같은 편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탈당 이야기 나오고 뭐 유승민 12월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헤어질 결심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탈당하고 뭐 대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뭐 오늘 대구 간다고 본인이 밝혔으니까 오늘 대구를 가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본인이 벌써 월요일 날 밝혔어요. 페이스북에. 오늘 대구 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우리 윤 위원장님 말씀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언을 맞지 않는데 17개월 동안의 어떤 오류를 인정해라. 근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예. 저와 내각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이게 공언이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애증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준석 안철수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싸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뭐 안철수 의원이 일방적으로 투정 부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이러시는 것이 안철수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더하고 있다라고만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이 온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